한 회사에서 네 분이 나온 네 명이 일에 신청해서 오신 회사도 있고요. 또 형제간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 회비를 또 과하게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그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러 나오신 또 이정환 원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참 여기 제가 여기 다 잘 알고 너무나 또 존경하는 분들이신데 한 분씩 이렇게 또 말씀도 듣고 싶은데 오늘은 다 못 들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그분들의 지혜를 잠시 이렇게 우리가 훔쳐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성황리에 개강을 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과성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카데미를 개강하게 된 것은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부터 이노비즈 협회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조찬 세미나를 한 60회 정도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돼 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좀 쉬고 있으니까 이 금단정체가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무대 앞에 서는 거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저지르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으신 굉장히 존경하는 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셔놓고 보니까 제가 사고를 쳐도 제대로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아테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12주신 중에 한 신입니다. 여기 앞에 조명을 한번 끄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테나 여신은 이렇게 투구를 쓰고 있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있는 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나 여신을 저렇게 투구를 쓰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라고 합니다만 지혜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제우스인데 제우스의 머리를 이래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적입니다. 머리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테나 여신은 발명의 신이기도 하고 기술의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의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테나 여신을 주제로 해가지고 칼럼을 지금 여러 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든지 특히 재판장을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키워드가 전략, 기술, 발명, 재판, 정의, 옳음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이 바로 특허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 제도의 수호신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제가 이 빌려와서 아테나 교를 거의 창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나 여신의 특히 특별한 것은 영웅들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테나 여신이 이 뒤를 돌봐주고 있는 영웅들은 오디세우스, 아킬레스, 그리고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벨라로폰, 이아손, 디오메데스, 아르고스, 이런 카드무스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영웅들의 뒤에는 항상 아테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디세이아라는 책이라든지 일리아드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그 주인공만큼 많은 해수로 이 아테나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아테나 여신이 이제 지금 불멸의 아테나 여신이 사라지고 없어지진 않았겠죠. 아니, 존재하고 있겠죠. 그 아테나 여신이 또 돌봐주고 있는 많은 영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 영웅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영웅들이 있겠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나 이런 데 나오는 영웅들도 있겠지만 현재 이 시대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우리 생활 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웅들에 대해서 한번 일단 먼저 알아보시죠. 또 영웅은 어떤 사람들이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힘이 셀 거고,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좋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랫대라 그러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아랫대라는 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하기만 하면 그 탁월함은 시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생겨난 것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 올림픽이 모든 경기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을 고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탁월함 중에는 미모도 들어갑니다. 제가 언젠가는 아름다운 것은 모두 선하다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퍼리네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여성이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너무 예쁘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된다는 그런 그 그리스 시대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탁월하기만 하면 되는가? 남보다 힘이 세거나 강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진 않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웅이 되는 조건에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시련이나 고난이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면서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 영웅이 될 수 없죠. 그 엄청난 헤라클레스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라든지 이런 그 영웅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큰 고난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다 훌륭하게 극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탁월함과 고난, 시련 이런 것이 말고도 또 뭐가 또 하나 필요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자기가 그런 고난을 겪고 다 하는 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는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남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남들을 많이 이끄는 사람, 이걸 리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탁월함, 시련, 리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람 없으십니까? 아, 그거 바로 나야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탁월함을 가지고 기업을 영위하면서 또 영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극복하는 과정에 항상 여러분들은 혼자만의 영달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너무 편하게 사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영웅이라면 어떻습니까? 아테나의 가호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 아테나 여신이 항상 여러분들의 뒤에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제 특별히 제가 좀 축하드릴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정장영 회장님은 올해 우리 저 경남 벤처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또 오양한 회장님께서는 ICT 협회 올해 회장으로 취임하셨고, 또 김용수 회장님께서도 자유총연맹회 경남지회에 올해 또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에게 또 한 번 더 우리 영웅들 중에 영웅이시죠, 이런 분들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광고를 하나 또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이현우 회장님께서 이끌고 있는 그 아카데미가 또 하나 진행됩니다. 거기서는 오늘 우리 한국은행 그 지부장께서 아주 뜨끈한 강의를 하시니까 3시에 테크노파크 1층 강의실로 여러분 거기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강의가 있죠. 예. 자, 여러분들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그 영웅들을, 이 시대의 영웅들을 아테나 여신의 영웅들이 아시나 여신의 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아테나 리더십 아카데미로 했습니다. 그 앞에 이름을 따보니까 아리아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이 지어져서 이걸로 이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테나 여신에 관해서는 많은 이렇게 칼럼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가 좀 잘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남 매일신문에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경남 매일신문에 제가 지난달에 칼럼을 쓴 게 100회째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게 105회째 칼럼이 오늘 아침에 실렸습니다. 100회 칼럼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려 박수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경남 매일신문의 정상영 사장과 맞아 소주를 한잔 하다가 그분이 뭐 칼럼을 좀 실어주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싣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하나 정도를 실었습니다. 근데 좀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좀 더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부지게를 좀 보냈더니 그러면 아예 매주 수요일 싣자 이렇게 이야기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반이 딱 됐을 때 100회를 싣게 됐는데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또 들으실 수 있는데 등고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는데 사다리를 치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서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일들을 저질러 봤는데 그 저지르는 과정이 대체로 이 높은 곳에 절을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는 짓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조탄 세미나 60회를 하게 된 것도 내가 강의를 하겠다. 한번 자리를 멍석을 깔아달라. 이라고 했던 게 그렇게 진행됐고요. 저번에 100회의 칼럼을 쓴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도 제가 오늘 이걸 시작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다리를 거듭 차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카데미가 제 등고거제의 또 중요한 한 이벤트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죽기 살기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뭐 간단히 있습니다만 제가 이 소개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도 제가 약간 이렇게 제 소개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를 소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여기 밑에 범을 청치 말고 가설짓으라는 말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저게 뭐냐고 그다음에 어릴 때 물어보니까 범을 청해서 오라고 한 데서 범이 오지 않는다. 숲을 이렇게 짓게 갈시라는 게 숲입니다. 숲을 짓게 해두면 작은 동물들이 살게 되고 작은 동물이 살면 큰 범도 오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거 보니까 평소에 좀 덕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덕을 쌓아야만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 저런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창작을 하신 게 아닌가. 아주 탁월한 아버지한테 제가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범을 청치 말고 가설짓으라라는 말을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고요. 저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자리도 그렇게 해당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망망대해입니다. 아주 조그만 돛담배가 저렇게 바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저런 경험 없으십니까? 망망대해 깜깜하고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저 배 한 주위에 어디 불빛 하나 없고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저런 캄캄한 곳에 배가 이래 있는 저런 상황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아마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특히 리더로서 오랫동안 지내신 분들, 특히 사업을 하신 분들은 저도 사업을 한 3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경험은 수시로 겪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겪기도 하죠. 자, 저럴 때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좀 더 빠른 배가 필요하겠습니까? 좀 더 큰 배가 필요하겠습니까? 좀 더 힘센 배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노를 젓는 내 팔 힘이 더 셌으면 좋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노를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자기를 내부를 관조해야 될 겁니다. 바깥을 볼 수는 없습니다. 볼 게 없으니까. 나는 무엇이며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던져야 될 겁니다. 그런 거를 사실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실적으로 많이 하셨죠? 내가 왜 이 일을 당하고 있는가? 이 일의 처음 시작은 어때서 왜 이렇게 왔는가?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우리가
큰 힘을 가지든 어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장이 크고 많은 좋은 설비를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자기 본지 내면을 간주할 수 있는 능력일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손자병법은 그런 여러분들의 정말 저런 망망대해에 깜깜한 밤에 있을 때 길을 알려주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이. 이게 이제 제가 전략의 리더라고 합니다만 사실 많은 리더들이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전략가들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 개개인은 옛날로 따진다면은 다들 큰 병력을 이끄는 장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사가 모두 전략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이긴 합니다만 좀 더 체계적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의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될 때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어보는 대상이 만약에 손자병법을 쓴 손자나 아니면 더 큰 맹자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좀 더 훌륭한 답을 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손자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여러분들이 손자와 이제 손잡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책을 한 권 드렸는데 이 손자병법 이 책은 제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판매되고 있는 책 중에서 제가 가장 괜찮아 보이는 책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권 나눠드렸고요. 책은 2권이 더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겁니다. 36개라는 책과 백전기락이라는 책이 두 개가 더 제공될 것인데 오늘 3권 다 드리려다가 무슨 책을 이렇게 주냐 또 아까 어떤 분은 집으로 보내달라 이런 분도 계신데 그래서 한 번씩 오실 때마다 묵직하게 들고 가라고 한 3번에 걸쳐서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책은 3권이 나갈 거고요. 이 책값도 제법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침 식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불하신 비용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거의 오로지 다 좀 쓰이게 될 거고 또 부족하게 되면은 저희 특허 사무소에서 저희 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비용을 좀 제쳐 놓은 것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제가 본부장님 안 오셨는데 본부장님한테도 부탁할 거라고 이야기 해놨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도 부탁할 때도 몇 군데 은근슬쩍 이야기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배를 곪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오시면은 넉넉하게 식사를 좋은 식사는 아니지만 굶주리면서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자, 손자병법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빌 게이츠의 독서 노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The Art of War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이 손자병법을 매우 좀 즐겨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마오쩌둥, 모택동이 대장정이라는 기간을 약 12,000km 정도 되는 대장정이 보면 굉장합니다. 산맥을 18개 넘고 강을 24개를 넘고 성을 11개의 성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마지막에 남으니까 8,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대장정을 가면서도 이 손자병법만은 꼭 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중국 대륙을 저렇게 공산당으로 지배하에 두게 된 것은 사실상 손자병법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손자병법을 열심히 읽으면 모택동과 같은 저런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사람을 알려면 한비자를 잃고,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잃고,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읽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수백 번씩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읽었겠습니까? 조조입니다. 조조는 말이죠. 손자병법에 대한 해설서도 썼습니다. 위무주 손자라는 위무후가 조조입니다.
조조는 유무주 손자인데 실제로 손자병법의 해설, 손자병법의 해설 중에 가장 잘 쓴 게 이 조조의 해설서입니다. 그럼 조조가 그냥 단순하게 얍삽하게 그렇게 효웅이다 이렇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조조의 학문은 대단했습니다. 조조의 자식들은 더욱더 뭐 시라든지 이렇게 또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손자병법의 자체를 많이 퍼뜨린 사람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조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양반 잘 아시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입니다. 손정희는 거의 손자병법을 그 성경처럼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좌우명이 5가지가 이래 그 손정희의 제곱병법이라 그래서 이 5가지를 이렇게 그 자기 옆에 좌우명으로 붙여놓고 항상 이걸 익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천지장법이라는 것은 오늘 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고요. 그 앞에 요 중간에 2개는 손해보면 관계없고 요 4번째 지신인용음도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풍림화산은 저 뒤에 7장 그 군정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 손자병법입니다. 그 손자병법에서 3가지를 그 추려가지고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이제 나의 그 좌우명은 이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이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손자병법 그럼 누가 지었느냐? 그래 손자병법이라고 하니까 손씨의 그 손씨성을 가진 아주 뛰어나신 분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 손자는 그 역사상 2사람이 있습니다. 손무라는 사람과 손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약 한 120년 사이 간격을 두고 2사람이 그 중국에 등장을 했는데 이 손무는 춘추시대 말기에 여러분 춘추시대 말기 이렇게 하면 이제 언제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중국의 그 고대 역사를 보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전국시대라 그러죠. 춘추시대는 한 770년부터 한 430년 내지 403년 이때까지를 춘추시대라 그러고 아주 낭만이 있는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던 때고 그 뒤에 430년부터 220년 그래 BC입니다. 220년 그 진시황이 통일할 때까지를 전국시대라 그럽니다. 전국시대니까 매우 많은 그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 이게 이 손무는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고 이때 그 오나라에서 군사로서 그러니까 군대의 스승으로서 그 활약을 했습니다. 그 오나라가 원래는 매우 약소국이었는데 옆에 그 거대한 초나라를 그 공격해서 초나라를 그 사실상 그 멸망시키는데 멸망까지는 시키진 않았지만 그 초나라를 거의 그 파멸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 사마양저라는 그 제나라의 사마양저병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마병법이라고 하는데 사마양저와는 굉장히 인책이고요. 그 송견의 송견은 오나라 그 삼국시의 송견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그 오다서가 이제 함려에게 청구를 해서 오나라에서 일정 기간 머물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손빈은 그보다 한 100년 정도 되어 이후에 제나라 출신이고 이 손씨들은 말이죠. 제나라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시로 바뀝니다. 성을 전시로 바꿔가지고 제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제나라의 원래 만든 시조는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 강씨였죠. 강씨가 쭉 내려오다가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손씨의 후손인 전씨가 이 제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씨들이 전부 다 제나라 출신들인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나라를 끝내는 지배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제나라 출신이고 이 기곡선생의 제자인데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은 이 기곡선생이 자주 나옵니다.
중국을 마지막에 이제 그 합종 연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소진과 장이. 이 합종 연행을 한 소진과 장이를 키운 사람도 기공주생입니다. 그래, 이 양반이 같은 시대에 어떤지 그건 잘 알 수는 없는데, 이 전략가들을 키운 여기 손빈과 방연 이런 사람들도 역시도 기곡수생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곡수생이라는 어떤 특정의 어떤 가상의 인물이 그런 어떤 많은 뛰어난 인재들을 키워온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 이 손빈은 위나라에서 방연과의 어떤 권력의 싸움 과정에서 이 빈형을 받습니다. 그 빈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빈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옛날에 참 잔인한 벌들이 많은데 무릎에 설계고를 빼버리는 겁니다. 설계고라면 무릎에 보면은 뚜껑 같은 게 있죠. 그 무릎 뚜껑을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 장단지와 허벅지 사이가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있는데 죽지는 않고 떨어지진 않고 그렇게 붙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방연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다가 이 제나라에 이제 피신을 해서 제나라의 군사가 돼가지고 이 위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나중에 36개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위위구조, 감조유적 이런 말들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고사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손무와 손빈 중에 누가 이 손자병법의 제자였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975년 마왕태라는 데서 이 많은 서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손자병법과 전혀 다른 손빈병법이라는 책이 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은 손무가 쓴 것이고 손빈이 쓴 병법은 손빈병법으로 따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저자는 손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은 총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시계고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탁월한 내용들이 쭉 있게 되는데, 이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13개의 장의 총 글자 수가 한 5,900자 정도 됩니다. 5,900자 이러니까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논어가 한 15,000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맹자가 한 35,000자 정도 되고요. 사서상경 중에서 가장 양이 적은 대학 중용이 한 2,000~3,000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5,900자니까 적절히 그냥 좀 가볍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자라고 마음먹은 것도 양이 제가 감당하기에 적절할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진짜 양이 많은 고전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김용수 교수가 와서 36개를 강의를 할 텐데, 사마천 학회 이사장입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은 52만 자입니다, 무려. 어마어마하죠? 52만 자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예시로 이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더 아트 워라고, 손자의 더 아트 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의 기술이죠. 전쟁의 기술이 사실 이 손자병법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전쟁을 하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 전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전쟁의 기술이 아니고 전쟁을 말리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병법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전이 구린지병이면 선지선자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면 최고 중에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것은 좋기는 한 것이지만은 안 좋은 곳에 좋은 것이고, 그래서 애당초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것만 연구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손자병법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이라는 게 무엇인가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전략의 핵심은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 지금 사실 책하고, 이거는 책은 참고로 보시고요. 책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제가 여러 책을 한 10권 정도 되는 손잡이법을 보고 제가 새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따로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거하고 똑같은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손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잡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 엄청난 그 2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병법서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무슨 말을 가르치고 싶었는가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쟁은 나라의 대사로서 국민의 생사가 갈리는 곳이고 국가의 존망이 걸리는 길이니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 병자 국지대사요 생사지지요 존망지도이며 불가불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그 도끼를 2개 들고 있는 그림을 형상을 좀 표현한 건데요. 이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 보통 우리 병사들을 보통 뭐 운전병 무슨 병 이렇게 하듯이 병사를 우리 지금으로 쓰입니다만 옛날에는 이걸 전쟁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그 병, 전쟁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대체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걸 대체해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번 대체해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나라는 아니고 집안의 대사로서 아주 좋습니다. 어디 직원들의 생사가 갈리는 곳이고, 우리 집안에 존망이 걸린 일이니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상업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협상, 모든 걸 다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나 소송이나 경쟁, 그리고 창업, 비즈니스, 협상, 마케팅, 이런 걸 여기다 다 대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이 정도로 다 생각하셨겠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는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거 우리 사업하다가 옛날에는 사업하다가 그 본인뿐만 아니라 한 집안 한 동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 연대보증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한 동네가 거의 뭐 멸망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다면은 이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여러분 그 사업 시작하실 때 그렇게 독한 맘 먹고 시작하신 거죠, 다? 안 그러신가 보네. 저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참 처음에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지 뭐 시작할 때는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이렇게 시작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항상 뒤를 돌아봤을 겁니다. 이걸 내가 왜 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수도 없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매일 겪는 여러분들이 업무상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을 그러고 아니면 그 다툼의 상황, 갈등 이런 것들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시면 이제 이 불가불찰하라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도대체 뭘 살펴야 된다는 말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겠죠. 오늘 그래서 깊이 살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 5가지 오사, 5가지 일을 잘 관리하고 7개를 비교하여 실정을 파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가지는 도천지장법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 손정희가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7개는 이렇게 주숙유도, 장숙유능, 천지숙덕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와 7개를 잘 검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7개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 오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천지장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자, 이게 보면 도천지장법의 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손정국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 길을 가다가 뭐 지하철이나 어디 길을 가다가 누가 옆에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모르지만 안다 하고 가버려야 되죠. 여러분 이제 도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위사람과 더불어 뜻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과 삶을 더불어 할 수 있어 백성은 두려움을 얻게 된다. 백성은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백성과 그 위사람 뭐겠습니까? 위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일 수도 있고 장수나 같은 리더일 수도 있고요. 여기 백성은 뭡니까? 그야말로 백성일 수도 있고 또 병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사람과 아래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비전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직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를 같은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 자식들이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면 이건 아주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회사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신의 영달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만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돈벌이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회사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항상 비전이 있게 마련이죠. 회사의 비전들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 뭡니까? Everyday low price. 뭐 우리는 항상 싼 값으로 제공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Don't be evil. 뭐 악마가 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라든지. 저게 TSMC는 보니까 우리는 고객과는 싸우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삼성하고 차이가 큰 거예요. 삼성보다 훨씬 더 잘 나가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고객과 싸우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뭐 애플에 칩을 납품하면서 스마트폰 만들고 있고 그러죠.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뜻으로 연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가 출항을 해서 바다를 나가는데 배가 충분히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비전으로 똑같은 에너지로 앞으로 출발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놀아져 간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와 백성을 한 마음으로 결속시켜서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 가치를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마다 다 그런 철학들이 이렇게 다 정립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옛날 잭 웰치는 이 회사의 비전을 모든 소속원들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700번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700번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700번 정도를 이야기해야 이것이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듣고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거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서 해도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본인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죠. 그래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는 왜 이런 걸 하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자, 그 다음 천지입니다. 천은 이 옛날 전쟁 상황에서 그러니까 음양한서식 밤이냐 낮이냐 춥고 더우냐 또 지금은 개설은 언제냐 이런 것들이 이거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농사철에 전쟁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장마철에도 하기가 힘들 것이고 한겨울에도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할 때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환경,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상에서는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영환경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뭐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전을 하겠다 이런 것도 문제고 원전으로 가야 되는데 탈원전을 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도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ESG가 지금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ESG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도 곤란하고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의 모든 환경이 모든 비즈니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타이밍이라든지 운세 이런 것도 이 천에 해당됩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가깝고 멀고 험하고 평이하고 또 넓고 좁고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하는 어떤 그 지리적인 것을 말합니다만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아마 이걸로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지정학적 상황, 이 사업을 김해에서 할 것인지 서울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공장을 차릴 것인지,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들어와서 지으라고 하니까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는 거죠. 그럼 물질적 조건이고, 또 회사의 요새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자본, 기술, 우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케팅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혜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도를 생각하고 나서 먼저 천과 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시부려 지리요, 지리부려 인화라 해놨습니다. 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적 이로움만 못하고, 하늘의 그 어떤 날씨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리적인 이로움만 못하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내가 성 안에 있는지 산 위에 있는지 어떤 물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 지리적인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의 하업만 못하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맹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리의 성과 칠리의 외곽을 에워싸고 공격해도 이기지 못한다. 에워싸고 공격할 때는 반드시 하늘의 때를 얻었겠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때가 땅의 이로움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저쪽 공격을 하려고 해도 저쪽이 철벽 같은 금성철벽의 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기지 성을 탈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이 높지도 않고 못이 깊지도 않고 병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날카롭지 않은 것도, 병기도 다 좋고 한데 군량도 충분한데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이는 지리가 인하만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도망을 가고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도천지장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천지는 하늘에 천과 지가 있지만 도와 장과 법은 사람에 가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사람에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인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도라는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장과 법에 관해서 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법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은 그냥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제라든지 직제라든지 보급 이거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법이라면 뭐겠습니까? 어떤 이사고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명령체계, 상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많은 회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 왜 떠나는지를 보면은 상관이 싫어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급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불평등입니다. 언젠가 여기 김두관 전 지사가 와서 강의를 했을 때도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이 상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것들이 충분히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결과를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회사의 체계를 반듯하게 잘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여러 기업들이 가보다 보면은 아이고 이 회사가 위태롭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너무 집안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주 나이 어린 사람이 너무 높은 위치에 있거나, 예, 그런 경우가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 이제 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수입니다. 장은 장수입니다. 장수는 뭡니까? 리더죠. 병사들을 이끌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싸우라고 명령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많은, 그런 여러분들은 높은 장수이고 여러분들도 또 더 하위의 장수들이 또 여러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많은 장수들이 이렇게 말이죠. 그 장수는 어떤 거냐? 용병하는 장군은 백성의 생명을 관장하고 국가 안위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 작전편에 역시 손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그 회사의 리더들, 회사의 그 모든 리더들은 모든 회사의 직원들의 모든 구성원들의 그 생명을, 밥줄을 관장하는 것이죠. 밥줄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사의 안위, 회사의 성장과 그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마는가는 어떻습니까? 그 장수가 누군가, 장수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장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가 이끄는 사자부대에서는 사자가 개처럼 죽겠지만 사자가 이끄는 개부대에서는 개가 사자처럼 싸운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보면은 리더들이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들의 그 행동하는 모든 태도나 어떤 그 성과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차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수들에게는 장수는 장자, 지신, 인용음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라고 하는 것은 지신, 인용음 이 5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손자병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손자병법을 공부했다, 배웠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딱 2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지신, 인용음입니다. 그리고 지신, 인용음이라는 말과 함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했던 도천지장법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악수할 때도 한 사람이 도천지장법 이러면 다른 사람이 지신, 인용음 이렇게 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분간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건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신, 인용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당연히 지혜입니다.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맹자는 십이지심이라고 합니다. 십이지심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무리 용감하고 힘이 좋고 어떻고 하더라도 이 장수는 일단 무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식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정확한 시기에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판단력과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장수에게 있어서 이 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손자도 지를 제일 앞에 내세워놨습니다. 무식한 리더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유식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지는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지가 좀 모자라지 않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조금 더 보충이 되실 겁니다. 그러실 것 같죠? 네. 힘이 없으시네. 이게 한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문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도드래기가 난다든지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한문은 잘 보지 마시고 이게 한글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한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한문을 좀 접했었는데 그렇다 해서 지금 한문을 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들락말락 할 때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수당이라 하긴 그렇고 동네 애들 모아놓고 한문을 가르치는 데를 만들어 놓고 애들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한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뭐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고 은퇴를 하신 분인데 하도 심심하니까 이렇게 이제 꼬맹이들 불러가지고 가르쳤는데 그분이 한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한문에 대한 취미를 많이 가졌습니다. 아,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다 보니까 성호이가 글을 제일 많이 안다 이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나 저는 글을 제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 다 모인 중에서 왜 하필 저를 찍어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마 제가 하나 정도는 더 알았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이 동기부여라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럴 할 때 한문 수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한문 수업을 할 때 저보다 아는 친구가 존재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참지를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팼겠습니까? 제가 힘도 없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 친구가 뭐 아는 척 하면 저 더 아는 척 해가지고 설치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꼴불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는 척 하게 되는데 제가 좀 아는 척 하더라도 뭐 기억해 봐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입니다. 신은 당연히 믿음이죠. 우리가 누가 장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의 안위나 이런 걸 맡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한번 봤습니다. 신뢰를 팔아라는 책을 최근에 이래 사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 가슴 서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한다. 그를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자신에 대한 권한을 그 사람에게 기꺼이 허용한다. 아울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신뢰는 특별한 형태의 오존이며 실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신뢰를 팔아라는 책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 책 가지고도 한번 강의를 한번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디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그냥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맛있다, 맛없다 이런 정도의 생각만 하고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을 탔을지, 이 상한 것이 있을지, 이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들어갔을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퀴벌레가 들어갔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저 사무실에 있을 때 가까운 데마다 다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은 머리카락이 나오고, 그 집에 안 갔죠. 어느 집에 가니까 또 바퀴벌레가 나오고, 어느 집에 가니까 무엇이 또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식당이. 그래서 식당이랑 자체를 한번 불신하게 되니까 그 식당에 그 사람들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도 그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신뢰라는 거죠.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해왔지만 이렇게 말로 쓰고 보니까 굉장히 가슴 서늘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장수를 맡겨가지고 전쟁에 내보낸다는 것은 간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기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직원들을 어떤 직책에 맡길 때, 어떤 임무를 맡길 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실 겁니다. 그냥 그거를 계산으로 하진 않고 그냥 막연히 그를 잘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장수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지 다음에 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입니다. 그 장수가 엄하고 그러니까 좀 강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여기서 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손자는 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는 척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에서도 애자성이라 그래서 싸움은 설파하는 자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설파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말로 처음 들어보면 이것을 무슨 말인가 어느 정도 약간의 감은 오지만은 이것을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궁극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장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 옛날 고대의 전쟁을 예를 보게 되면 약탈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파괴시키고 거기서 사람을 까서 노예로 만들고 돈을 갖다가 거기서 금은 보화나 귀중한 물건들을 가져가는 약탈 전쟁이었는데 이게 이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그런 걸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욕심만을 채우는 전쟁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애정은 적에 대한 애정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일단 자기 사람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내 백성들을, 내 병사들을 최소한으로 다치고 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약탈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익을 더 취하겠다는 그 에너지와 내 백성들을, 내 국민들을 지키겠다는 에너지하고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내 가족을 지키겠다 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 애자성이라는 말이 노자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이제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더가 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쫄병도 사랑하고 누구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뛰어난 리더들 많이, 제가 존경하는 리더들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술을 한잔 마셔도 즐겁고, 어디 같이 대화를 해도 항상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가장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내에서 또 일을 잘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소시오패서 이런 사람들. 공감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오신 분들은 우리가 아까 악수를 하고 만나고 방하고 해도 정말로 반갑고 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인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어 계신 겁니다. 어디 조직에서 윗사람이 되고 누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랑이란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지, 신 다음에 인을 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고사를 말씀드리면 연저지인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오기 장군, 오기는 노나라에서 장수로 있다가 위나라 가서 이제 큰 업적을 쌓았는데, 오기 장군은 상성 장군이라 해서 항상 이기는 장수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아주 대단히 뛰어난 장수인데, 이 오기 장군의 그 고사 중에 연저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는 종기입니다. 연은 빨아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기를 빨아주는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 종기 나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종기가 잘 났지 않습니까? 그 종기 나오면 뭘 붙였습니까? 이명래 고약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종기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고름은 잘 안 빠지죠. 그걸 빼는 방법은 눌러 짜서 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래 빨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눌러 짜서 하게 되면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프고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빨아냅니다. 근데 빨아낸 적은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때는 그랬나 봅니다. 그래, 오기 장군이 병사 중에 하나가 종기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자기가 그걸 빨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 그 통곡을 하느냐? 장군이 아들을 그렇게 해줬다면 기뻐할 일이지 왜 그렇게 통곡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그럽니다. 옛날에 제 아버지 종기를 저 장군이 빨아줬다. 근데 저 아버지가 저 장군한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 전에 싸우다 죽었다. 우리 아들도 죽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연저지인은 장수가 윗사람이
병사를 사랑한다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지독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나라에서 장수로 발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기 와이프가 제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나라가 제나라와 그 적대 관계에 있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노나라에서는 저 사람의 와이프가 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나라를 위해서 뭔가 노나라를 해롭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장수로 발탁되는데 탈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기가 집에 가가지고 오기는 아니고 와이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 내 와이프 이제 없다. 난 제나라 와이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노나라 장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야 노나라에 있었는데 나중에 또 노나라에서 누군가가 그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30명을 죽여버리고 위나라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래서 연저지인은 오기가 병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병사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도록 부려먹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 하는 그 두 가지의 의미로 연저지인이라는 고사가 쓰입니다. 자, 다음에 용기입니다. 용기 굉장히 중요하죠. 장수에게는. 이 용기가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 꼭대기 높이 올라가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서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질병입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나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호빙하지용이라 그래서 나는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 하고 맨발로 황하를 건너려다가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무모한 사람들이죠. 공자가 기가 막힌 말을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일에 임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은 있어야 이를 즐겨 도모하여 일을 이루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떤가를 결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렵죠. 이게 어떻게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 이 돈만 쓰고 사람만 고생하고 실패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거를 즐겨서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끝내는 실패를 수도 없이 하고 나서 끝내 성공을 해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여러 번 실패를 또 경험합니다. 제가 옆에서 다 봅니다. 하지 마라 카이끼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겨 도모하고 일을 끝내는 이루고 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다 그러셨잖아요. 예. 자, 그래서 빙하지용이라는 말보다는 이 말이 제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래, 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엄입니다. 엄격해야 됩니다. 병사들에게 엄격한 신상필벌이 명확해야 되죠. 이순신 장군의 글들을 일기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굉장히 뛰는 성군이라고 하죠. 성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군이 의외로 벌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벌 주는 장면이 214번인가 그래 나온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저놈 목을 쳐라, 곤장을 50대를 때려라, 몇십 대를 때려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 여러분 좀 잘 모르셨죠? 그런데 상도 많이 줍니다. 100몇십 번에 상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상도 내립니다. 그래서 상벌이 굉장히 명확하고, 이순신 장군의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아마 그 상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23번의 해전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이겼던 것도 그런 엄격함에 있었을 겁니다. 그 엄에. 그런데 우리가 리더들이 진짜 엄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입니다.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목표와 성취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다. 절제하지 않고 자기에게 엄하지 않는 리더들은 없습니다. 이 계신 모든 분들이 특히 이 절제에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데는 제가 참 혀를 내둘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아침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리더로서 테스트는 합격하신 겁니다. 자, 이제 7개입니다. 아까 5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다룬 게 뭐였습니까? 도천지장법이었죠. 자, 도천지장법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신용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오사를 다 정확하게 다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7가지를 서로 개라고 하는 것은 개량하다, 재보다, 평가해보다는 뜻입니다. 평가해봐야 됩니다. 그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주승유도, 그러니까 군주는 어느 쪽이 도를 더 잘 갖추었는가? 도를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장수는 누가 더 유능한가, 뛰어난가? 이 장수가 뛰어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신 인용음을 하나씩 점수를 매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숙도, 천시와 지리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법령 집행, 이게 도천지장법의 법이죠. 법령은 어느 쪽이 제대로 다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병사들은 군사라 그랬죠. 군사력은 어느 쪽이 더 강한가? 병사들은 어느 쪽이 더 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상벌은 얼마나 명확한가? 7가지 중에서 이제 회사에다가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적용해 볼 수 있으시죠. 우리의 회사의 비전은 명확한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다 유능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의 어떤 사회적 환경, 지리적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내규라든지 이런 규정은 다 제대로 엄격히 집행되고 있는가? 물에 물 타도 술에 술 타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 인력은 충분한가? 우리 직원들은 교육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상벌은 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인사고과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7가지를 다 평가해봐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영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 고개를 숙이고 기운이 쑥 빠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예.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씩 잠시 챙겨보십시다. 조금씩 다듬어 가시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들었으니까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장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한 가지 나옵니다. 왜 뜬금없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병자궤도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궤라는 게 속인다는 뜻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게 뭐지, 좀 깨졌네요. 이게 싸움의 정석에서 보면, 임마, 싸움의 반칙이 어딨어? 싸우면 룰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병자궤도야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싸울 수 있을 때는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병력을 운영하라 할 때는 운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가까운 곳을 노릴 때는 먼 곳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먼 곳을 노릴 때는 가까운 곳을 노리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을 때 상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우리의 전략이나 작전에 이런 것을 숨기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딱 싸울 준비를 다 했을 때는 안 싸울 것처럼 그래 보이게 하고, 병력을 움직이라 할 때는 안 움직일처럼 그렇게 하고,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멀리 있을 때는 가까운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을 하거나 어떻게 할 때도 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해보신 건 이런 거죠. 어디 납품을 해야 될 때, 저기서 단가를 얼마를 할 때는 인력이나 기계나 설비나 이런 맨하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는 3시간이면 된다 해도 우리는 10시간 걸려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해보셨죠, 그렇게? 예, 그거와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지, 이로움을 줘가지고 상대방을 깨워내고, 사실 협상할 때는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고 적을 어지럽혀서 빼앗고, 난위치지. 적이 싫으면은 우리가 대비하고 기다리고, 적이 강하면은 피하고, 그냥 맞붙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는 것과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그러고 나를 낮추어서 내가 아주 없는 것처럼 해서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고 상대방이 쉴 때고 있을 때는 쉬지 못하게 괴롭히고, 상대방이 서로 친하게 잘 화목하면은 그것을 또 이간시키고, 이게 병자 궤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 특히 공격하지 못할 때 공기무비, 공격하고, 출기불이, 예상치 못할 때 뛰쳐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협상을 제가 직접 해야 될, 저희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고객들의 비즈니스 때문에 협상을 나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가게 되는데, 협상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이 냉온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굿가이, 백가이 역할을 서로 맡기는 거죠. 한쪽은 좋은 사람, 또 한쪽은 나쁜 사람, 이렇게 역할을 맡겨가지고, 한 사람이 아주 강하게 백가이 역할을 합니다. 상대를 압박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잘 비웠을 때 또 굿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제 인간 성질이 더러워요. 내가 이 부분은 저 이야기 잘해줄 테니까 이건 요 정도 하고 어떻게 합시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긴장해 있다가 이런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확 풀려버리죠.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관계하는 스타트업에 협상을 한번 하러 갔었는데, 너무 교착돼가지고 몇 달이 걸린 겁니다. 작년에 한 6, 7개월 이상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파토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내야 될 상황인데, 제가 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파토내고 일날 나올 테니까 당신이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 더 해보자 하고 잘 한번 해봐라. 우리 같이 공동대표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거는 당신들하고는 같은 일을 도모할 사람들이 못 된다 하고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 양반들 먼저 불러가지고 다시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그런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이게 병자 궤도야 중에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시간 적절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놨습니다. 도천지장법. 이제 대신에. 자, 제가 지신인용음이라고 하죠. 지신인용음.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은 확실합니다. 이 평생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참 이런 어디 제가 간혹 기업 채널에 가보면 요런 비슷한 액자를 걸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예 일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있는데요. 여러분 말 잘하시면 이거 좀 써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삐죽거리고 있네. 자, 그 다음에 병자 궤도야입니다. 이 궤도야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속임이라고 하는 건데, 속이는 것이지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 속임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거짓말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속임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냥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상대방은 판단은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리고 궤도야라는 부분은 비즈니스 한 데서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 있는 어떤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첫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만 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격려사로서 이제 한 두 분의 공직에 계신 분 두 분의 또 격려 말씀 드렸긴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게 오신 분들 중에 한두 분을 모셔가지고 한 5분 스피치 정도로 그분들의 아무 이야기도 좋습니다. 살아오신 이야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아니면 그냥 유머 한마디도 좋고요. 그냥 모셔가지고 그는 제가 무작위로 미리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두 분 정도를 모셔가지고 5분 스피치를 이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 정말로 다 내공이 튼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가만히 서 계셔도 좋습니다. 그런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아테나 리시 아카데미는 올해는 손자병법과 36개 그리고 백전지략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내년에는 또 다른 걸로 가지고 1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생각하는 한비자라든지 그 동양의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는 한비자라든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토론하도록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거고요. 회원들은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진행되고 또 더 많은 분들을 또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모든 생활이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